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한국사 교과서 비판 7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제목은 우리 민족은, 다운표에서 우리 민족이라는 말은 역사의 실태와 어긋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교과서를 보면은 우리 민족을 주어로 하는 문장, 서술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문제가 삼고 있는 미래여행 교과서의 앞부분을 보면은 우리 민족의 조상은 누구일까?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 고조선, 고구려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하다. 신라는 적극적인 민족 융합 정책을 실시하였다. 민족을 재통일한 고려, 또 우리 민족은 고구려, 신라, 백제 후예이기 이전에 다같이 당군의 후예라는 역사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매우 이런 시기부터 우리 민족 또는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하나의 집단이 설정이 되고, 그 집단이 역사적 행위의 주체가 되는 이러한 그 서술입니다. 저는 이런 그 서술이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지속해 왔는데요. 과연 옳은 것인가, 옳은 용법인가에 대해서 늘 회의를 하고 있었고, 또 그동안에도 몇 차례 이런 걸 지적해 왔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서술과 관련해서 이 마지막 문장, 우리 민족은 고구려, 신라, 백제 후예이기 이전에 다같이 당군의 후예라는 역사인식을 갖게 되었다. 15세기죠. 조선 왕조의 창립을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때 나오는 우리 민족, 이걸 문제 삼겠습니다. 과연 그때 우리 민족이라는 말이나 상응하는 개념 또는 실체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역사의 실태를 들여다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조선시대사, 조선 왕조 성립의 역사적 의의를 추구하는 문제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오늘날 우리 이 한국인들이 남북 통일과 관련해서 가장 즐겨 있게 쓰는 말이 우리 민족끼리죠. 이게 공식화하는 것이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선언의 첫 제1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해서 자주적으로 해결해 가기로 했다 했습니다. 이때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이제 공식화하는데요. 사실은 95년경에 제정된 북한 헌법에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 이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한국의 정치인은 갈 길을 두고 심한 갈등을 내홍으로, 소가름으로 지금까지 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은 이미 중고등학교 역사 교실에서는 전혀 어색하지 않는 익숙한 용어로 쓰여져 왔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들의 역사의식으로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헌법을 직접 인용하는 형태로 성명을 발표해도 남한 사회에서는 큰 정치적 반발이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루기도 한 것이 바로 역사 교과서에서 우리 민족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실천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부터 한 5세기, 6세기로 올라가서 우리 민족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자 하는 그런 것이 오늘의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의 결론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민족 개념은 없었다고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대신에 종족 개념이 있었다. 이 민족이라는 건세 서구에서 발생한 민족 개념에 상응하는 개념이나 실체는 없었고, 그 대신에 혈연의 그 차이에 기초한 집단 개념으로서 여진족, 거란족, 일본족, 외족 또는 중국족에 대비되는 조선족, 그걸 나타내는 종족의 개념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노비는 과연 같은 종족이었을까?
동족이었을까,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노비제 강의를 들은 시청자들의 붙이신 그 댓글을 쭉 보면은 매우 흔하게도 같은 동족을 노예로 부리다니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을 수 있느냐, 세계사에 그런 나라가 없다, 그만큼 조선 왕조는 잔인하다, 야만의 국가다, 역겹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댓글을 보면서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는데 라는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 제 말을 그렇게 들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건 좀 고쳐질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조금 좀 전문가적 어떤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설정을 했습니다. 조선 왕조가 들어와서 이 양인과 노비와 양인의 결혼이 방임되었다 그랬습니다. 세종연간에 노비와 양인의 결혼을 금지한 고려 이래의 법의 한쪽이 무너졌다, 이렇게 방임을 했다는 건 사실상 조장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비와 양인이 결혼하면은 노비 인구가, 노비 자손이 2배는 불어나니까요. 이 고려시대를 보면은 노비의 소유자는, 또는 노비를 소유한 고려의 지배 세력은 대체로 개경, 왕경에 모여 사는 왕족, 귀족, 중앙군으로 이루어진 이 국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국인이 고려의 실체였습니다. 이들 국인이 고려의 노비들의 주요 소유자였습니다. 양천교원을 고려는 엄격하게 금지를 했고, 이거는 국인의 정체성을, 그 국인의 깨끗한 순수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반을 하게 되면은 귀향형이라 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또는 충상호형이라 해서 국인의 자격을 박탈하고 주로 천역을 지는 농업이나 기타 광물이나 공업에 종사하는 상호로 내칩니다. 이거는 중국에도 없는 고려 독특한 그 율인데요. 이 굉장히 가혹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국인으로서 추방을 해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 너 고향 강원도 횡성으로 돌아가, 거기서 농사나 지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주 가혹한 처벌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국인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가 들어와서 이 왕족, 귀족, 3만 중앙군 다 합해서 한 10만 명 정도로 이루어진 이 고려의 그 지배 공동체가 해체가 되고, 그 대신에 조선은 전국을 관료제적 행정체제로 편성을 합니다. 토지와 이민에 대한 보편적 지배체제를 지향을 하죠. 그리고 서울에 모여있던 국인들이 지방으로 각종 연구를 찾아서 흩어집니다. 거기서 지방 양반이 되죠. 전직 관료들이야 양반 신분을 공식 유지했습니다만 그들의 자제는 아직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품관이라 했고, 그래서 향교에 다니면서 과거를 준비해야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는 지방의 그 실력자 향리들 계층 가운데서도 이 양반들과 결혼을 해서 품관청으로 상승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쨌든 양반 신분의 농촌화, 전국화가 이루어지는 이제 중대한 국가 체제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려에서 보지 못한 이질적인 존재가 고려라는 숲속에 갇혀서 보이지 않던 어떤 이질적인 존재가 부상이 됩니다. 제가 그것을 예전 논문에서 고려와 조선의 지배체제는 붕어빵틀에서 바둑판으로의 이행이다, 이렇게 그림을 너무 이렇게 규격적으로 그려졌습니다만은, 고려는 이 동그라미로 그려진 개간된 들판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사는 친족 집단을 지배했고, 들판과 들판 사이에 빈 공간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사는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고려가 전국의 인구를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빈틈을 두지 않고 전국을 바둑판처럼 규격화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토지와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이행은 붕어빵틀에서 바둑판으로 이행인데, 이 붕어빵틀의 붕어 사이에 있는 수많은 빈 공간들, 토지로 치면은 한 70만 길 정도 있다가 170만 길로 증가했습니다. 한 2배 반 정도로. 그러니까
나머지 파악되지 못한 백만결 속에 있던 존재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알기 쉽습니다. 바로 그들이 양수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무자리라라고 또 우리 향음으로는 무자리라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이 고려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요, 양수척은 왕건 고려 태조가 백제를 공격할 때 제압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의 후손들로서 유종, 남은 종자들로서 본래 관적과 부역이 없었다. 관적이라는 것은 호적의 꾀였다. 그러니까 국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부역이 없었다는 겁니다. 수초가 자라는 곳을 따라서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자라서 일정한 거처 없이 옮겨 다녔다. 이렇게 유목적 생활을 했다. 사냥을 일삼았다. 그러다가 버드나무 가지를 갖고 기명을, 그 그릇을 고리 괴짝 등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농촌 주민들에게 가서 그걸 팔아 가지고 거기서 식량도 얻고 이렇게 해서 그걸 생업으로 삼았다. 그래서 기생의 무리는 본래 유기장 집안에서 나왔다. 이 양수척 무자리 무리에서 기생이 나왔다 하는 이런 말은 조선 초기에 지편전 학사들이 고려사를 편찬하면서 쓴 일종의 주석입니다. 실제로 고려사의 13세기 사건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기생의 무리가 유기장에서 나왔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양수척이 반역을 했어요. 거란이 쳐들어오니까 거란의 앞장을 써가지고 고려의 지리를 인도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인도를 하니까 고려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 거란이 나중에 변명을 하면서 우리들은 고의로 반역한 것이 아니라 기생 집안의 침탈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란군에 투항하여 길잡이가 된 것이었다. 만약 조정에서 기생들과 순천사의 주지를 죽인다면 창을 거꾸로 돌려서 나라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선처를 요구하면서 저간의 사정을 설명을 합니다. 무신정권 시절에 이의민이라는 집권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의 첩이 기생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기생인데, 이 유명한 기생이 양수척의 무리를 통제를 하고 그들로부터 역을 걷고 있었는데, 뭔가 공납을 받고 있었는데 너무 가혹하게 받았던 모양이에요. 너무 가혹하게 받으니까 양수척들이 불만을 갖고 거란이 쳐들어오니까 거란 쪽에 붙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생을 처벌해 준다면은 우리가 다시 고려로 충성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기생이 양수척에서 나왔다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세종은 과연 성군이라는 책에서 기생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소개하면서 쓴 바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고려에 양수척이 있었는데요. 이게 여말 선초가 되면은 제인과 화척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제인과 화척이라는 이름이 바뀌는데, 조선 태조 이래 세종 때까지 이 전국의 제인과 화척을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다. 이동 금지다. 그리고 한 곳에 눌러 앉아라. 농사를 지어라. 토지를 주겠다. 그리고 토지를 주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너희 중에 일부를 건장한 자를 군인으로 지정해서 군정으로 선발하겠다. 그리고 세종연간이 되면은 이들을 가직해서 신백정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지만은 신백정의 정착 과정은 순조롭지 않습니다. 이 일종의 유목적, 수렵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농민이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수세대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들은 기회가 있으면은 유목적 생활을 되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도와 살인의 범죄로 나타났는데요. 문종 1년 실록 기사를 보면은 각도 제수의 무리 안에는 강도와 살인을 도모한 자가 280명이나 되는데 제인과 신백정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강도 살인죄의 절반은, 또는 기록에 따라서는 태반은, 거의 대부분은 제인과 신백정이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강제로 정착시켜 놨는데 민간 치안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조 2년 그 조금 뒤에 양성지라는 지편전 학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본래 백정을
혹은 화척이라 하고 혹은 제인이라 하고 혹은 달달이라고 칭하여 그 정류가 하나가 아닙니다. 백정이라고 칭하여 옛 이름을 변경하고 군호에 소속하고 군대에 편성시키고 사로 벼슬길까지 열어주었으나 본시 우리 족속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오랜 습속을 변치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소를 잡고 자기들끼리 동양질하고 또는 뭐 양식이 떨어지면 도둑질을 합니다. 고려 때 거란이 내치만이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고려 말에 왜구가 들어오니까 왜구를 가장해서 또 노략질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드린 대로 도적의 절반이 이들 무리에서 나왔다고 하고 이들 무리가 지금 팔도에 퍼져 있으니 원래는 저 평안도나 이 북도 지방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강제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그 범위가 남쪽으로까지 쫙 확산되었습니다. 이거 앞으로 큰 난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두렵습니다. 이종족을 우리의 족속이 아닌 것을 강제로 전국적으로 흩어려 놓았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는 양성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수가 얼마냐 하면요, 그 조금 뒤 성종 4년에 제인이 한 고을에 사는 수는 평민에 비해 혹은 3분의 1 혹은 4분의 1이 되는데 신역도 없고 마음대로 한가하게 놀고 있다. 지금부터 보를 만들어 조를 짜가지고 군인을 징발하도록 하십시오 하는 상소가 올라와요. 이것이 당시 제인과 화척, 고려의 양수척을 기원으로 해서 조선의 제인과 화척으로 이어진 이류 집단, 유목성이 강한 수렵을 주요 생활로 하는 민간 농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고리짝을 만들어 파는 이류들의 인구 비중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라 그랬어요. 요 하나만 있으면은 조금 믿기가 힘든데 그 다음 기사를 보면은 이 전라도 남원입니다. 전라도 남원에서 품간이 강성하여 지방 양반, 아직 과거를 못한 지방 양반이 강성하여 남원부 내에 제인과 화청이 본래 2,000명인데 이들이 모두 30-40명씩 나누어 거느리고 있어서 수령이 그걸 손도 못 대게 한다. 정부서는 그 사람들 그 조를 짜서 군인으로 편성시키라고 하는데 지방의 호강한 품간들이 자기 그 넓은 울타리 안에 그들의 집을 주고 살게 하면서 일을 시키는 거죠. 이 남원에만 2,000명이 있었다. 그래서 남원의 장정의 수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아까 이야기한 3분의 1, 4분의 1이 남원의 장정 수가 얼마인지는 대개 짐작이 가능합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한 6-7천 명 정도 된다면은 그 중에 2,000명이 제인과 백정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남원의 품간들 집에 다 나눠져서 언닉되고 사역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나우니까 우리나라의 제인과 백정은 그 선조가 오랑캐 종족입니다. 이 제인과 백정은 호종이에요. 호종. 천성이 사납고 용맹해서 사냥에 익숙합니다. 지금 북쪽 오랑캐가 변방을 침범하고 있는데 이들을 선봉으로 내보냅시다. 그러면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호종으로 이야기되는 제인과 백정이 민간에 강제 정착당해가지고 그 수적 비중이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나 됐는데 오랑캐가 여진족이 변방을 소란하고 있으니 이들을 선봉으로 내보냅시다. 왜? 사납고 용맹하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 사냥을 잘하지 않느냐. 연산군 좀 방탕한 궁중생활로 유명했다고 합니다만 이 사냥을 할 때 전국의 제인과 하척들을 모아서 선봉으로 내세워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런 일은 다른 임금에도 있었고 지방의 수령이나 감사들이 또 사냥을 할 때도 그런 이 제인과 하척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요들이 노비들과 기존의 인구의 한 5-6% 정도, 많게는 10%까지 된 14세기 이래 고려의 양천 교혼의 강한 금지 대상이 되고 있었던 이 원노비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천 교혼이라 해서 순수 자유인이 천인과 결혼한 것은 아니고 엄밀히 말해서 양의 범주에 들기는 하나 비천비량이죠. 사실상 사회적으로 비천시되는 이류 감각의 대상이 되는 이종들입니다. 이들이 3-4분의 1이나 되었고 이들과 노비들이 결혼을 양반과 주변에 포진한
이들 천한 계층들이 노비들과 결혼을 하면서 노비 인구가 폭발을 하게 됐는데, 조선 왕조가 양천 교훈을 방임했다는 것은 조선 왕조가 유목성의 이 제인과 하척을 강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비와의 결혼을 눈을 감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느 왕조가 자유인과 천한 노비와의 결혼을 조장했느냐, 그리고 거기서 난 소생을 어떻게 노비로 잡았느냐, 심지어는 아버지가 비첩에 자식들과 낳은 비첩 소생을 거의 형제들이 노예로 부렸느냐, 이렇게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국가가, 민족이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학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태는 반드시 그렇지 않고 인구의 3, 4분의 1 정도가 이족으로 경계시되던 유목성의 인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신라총장적, 7세기 말에 신라총장적을 설명하면서 이 시대는 인구가 한 내지 100만 내지 150만 되고 전국이 울창한 산림으로 덮여 있었고 물길이 닿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한 3, 4천 개의 촌락이 배포되어 있는 이러한 생태 환경에서, 이러한 초기 농업 사회에서 농업은 반드시 지배적인 산업이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수렵과 채취와 어루가 중요했던 경제의 한 부분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통일신라 이후 개간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곡장농업, 밭농사와 벼농사가 발전을 해서 고려 말기까지 인구가 조선 초기까지 600만 명이나 늘면서 원초적인 그 생태의 복합성은 상당히 훼손되고 변질되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인구가 600만 명이에요. 서울시의 절반입니다. 뭐 절반은 좀 넘죠. 여전히 전국은 원초적 생태의 복합성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그 200년 전 고려시대만은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소개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중앙국가가 전국 각 군현으로부터 수취하는 곡물의 양을 보면 짐승의 가죽이 아주 많아요. 이 평안도 일대는 여전히 수렵이 주요 산업입니다. 황해도 7군은 여전히 뽕나무가 울창해서 양잠이 주요 산업이고요. 강원도 동해안 일대는 역시 어로가 주요한, 어떤 바다에서 고기 채취가 주요한 산업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그런 원초적 생태에 규정된 어떤 경제활동의 복합성이 15세기 세종실록 지리지에 쫓아 관찰될진데, 그에 상응하는 생산의 복합성에 상응하는 인간들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고, 바로 그것이 그 제인과 하척, 그리고 고려의 양수척입니다. 바로 이들에 대해서 농업으로 정착한 조선 왕조의 지배 대상이 되는 농민들, 그리고 조선 왕조의 지배 계층들은 그들을 이루시로 해, 우리의 족속이 아니다, 이종이다, 또는 호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은 궁중잔치 때 기생들의 앞에서 춤을 추는 거 보고 같은 왕자들에게, 야, 기생 조심해, 기생과 함부로 놀지 마라, 기생은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조금 뒤에 이문건이라는 사람이 노비를 징벌을 하다가 노비의 손등을 쳐서 피가 나니까 피가 빨갛지가 않고 파랗다. 아하, 역시 노비의 피구나. 그래서 기생은 우리와 동족이 아니다. 기생이 뭡니까? 관비죠. 그러니까 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노비를 이종시했는지, 범죄시하고 위험시했겠지만은 그들을 이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종이 들어와서 그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후예가 노비로 번지니까 이제는 노비를 이종으로 간주합니다. 저 북방에서 내려온 이종이다. 그래서 기생은 거란의 후손이다. 이 인식이 고려사에서 뿐만 아니라 성호사설 18세기 동서강목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조선의 노비와 기생에 대한 이종 감각은 오히려 확산이 됐다. 고려시대의 노비는 부처의 진실설라와 일하듯이 부처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조선시대에 와서는 물상으로, 이렇게 오물로 그 사회적 이미지가
비하남과 동시에 양청교훈의 대상이 된 그들이 역사적으로 이종이었던 만큼 조선 노비도 역시 이종 감각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죠.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14, 16세기까지 적어도 인구의 4분의 1은 비농업, 유목적 인구로서 이종, 이류, 호종으로 감각되고 경계됐는데 그들이 15세기 이후 농촌사회의 하층민으로 정착, 지방 세력의 3인으로 예속되는 가운데 기존의 그 소수의 결혼과 노비와 결혼을 강요받고 노비 인구를 확산시키는 터전으로 역할을 했고 그 결과 이류 감각의 대상이 되는 인간군이 확산된과 더불어 노비 인구의 대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민족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구의 3, 4분의 1은 이류 감각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 민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노비제가 소멸하고 사실상 크게 위축되는 18, 19세기에는 우리 민족은 성숙했을까요? 이건 나중에 해당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세밀히 추적하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것을 결국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의문을 달면서 우리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성찰적 이해는 보다 더 깊어져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역사의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